네, 안녕하십니까. 성공취업 엑스파일의 김현빈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특별하게 준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2018년도 채용 전반적인 저희가 검토와 함께 더불어서 2019년도 채용에 대해서도 조망해보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전반에 대해서 은행, 그다음에 증권사, 그다음에 금융공기업 쪽 저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은행권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젊은 미남 권혁준 컨설턴트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번 이제 특집으로 전체적인 2018년도와 2019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볼 텐데요. 네네. 또 우리 그 권혁준 대표님께서 특별히 그 취준생들을 위해서 금융권에 대한 내용들을 총망라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오늘 준비한 거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인사해 주시고 아마 좀 네.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권혁주입니다. 오늘은 그 은행권에 대해서 우리가 2018년도 정리를 해보고요. 또한 19년도, 18년도를 정리를 해봐야 이제 네. 또 19년도에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19년도에 은행권 취업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4,600여 명 됐잖아요. 네, 은행권에서 대규모 채용이 있었죠. 네, 그래서 네. 보면은 조사를 봤더니 은행권 우리은행에서 한 750명 정도가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신한은행 한 750여 명, KB국민은행 600여 명. 근데 네. KB국민은행이 이번에 재밌었던 게 IT와 그 빅데이터 분야에서 100여 명을 뽑았던 부분이 조금 네. 특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좀은 은행에서 전반적으로 요즘에 이제 디지털 전공자들, 관련 전공자들의 채용에 굉장히 많은 그 열과 성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학교에서 네, 아이들한테 네. 이제는 지도를 할 때 네. IT가 이공계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네. 너 전산 쪽만, 그러니까 네. 전자 쪽만 가질 필요 없다. 이제는 네. 넓혀서 핀테크가 대세니까 네. 은행권도 한번 알아봐라. 이런 얘기도 제가 이제 권유하고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컨설팅님도 대표님도 그런 경우 많지 않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요즘에 융합형 인재라는 거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제 진짜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한번 그 코딩의 열풍이 불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코딩을 하면은 우리가 코딩하는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무엇을 코딩을 할 것인가라는 대상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전산 관련 전공자들이라든가 IT를 했던 친구들이라면은 금융권에 관련된 관심과 금융 컨텐츠가 어떤 것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금융권 취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맞아요. 도움이 되고 좋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공계 분들도 취업의 금융권 취업의 길이 많이 열리고 있다는 게 좀 핵심인 것 같고요. 네.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500여 명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어난 수치.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은행들도 사실 뭐 정부 기조와 맞물려서 이렇게 좀 넓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좀 만나봤던 분위기는 어떠세요? 보통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사기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제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점망이라든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항상 이제 대규모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면도 있긴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그만큼 현재 또 계신 분들의 이제 퇴직이라든가 희망퇴직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층에 대한 그런 문제도 사실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워낙 또 새로 경력을 쌓아야 되는 우리 취준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입사 이후에 본인의 경력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물론 지금 현안은 취업이지만 맞습니다. 앞으로의 단기적으로 입사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아닌 장기적인 경력 관리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2018년도 때 은행권에서 원했던 인재 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뭐 뻔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은행권은 꼼꼼함, 네. 공정성, 정직성, 그러니까 윤리적인 어떤 인재들을 원했던 네. 건 공통점인 것 같아요. 역시나. 네, 돈을 다루는 업종이니만큼 이런 게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으면은 사실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기본적인 건 이거는 그냥 필수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공통적인 게 기본적인 어떤 거시 경제를 네. 바라볼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들 네, 이런 그렇죠. 것도 굉장히 좀 요구가 더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요즘에 이제 NCS에서 맞습니다. 뭐 공기업들 할 때 정보 활용 능력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정보라는 게 그냥 정보로서 끝이 나는 것도 아니고 독서도 독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내가 그 현재 몸담고 있는 산업에 또는 전반적인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래서 또 수익에는 바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바로 이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앞으로 점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네. 보면 또 생각나는 게 최근에 또 우리 대표님께서 네. 모 기업에 네, 네. 또 면접위원으로 이제 가셨잖아요. 네, 그때 요즘에 느꼈던 게 뭐 많다고 쓰던데. 그 전문 면접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면접을 이제 굉장히 과학적으로 보고 또 요즘에 아시다시피 작년 은행권 얼마나 또 채용 비리에 맞아요. 많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공기업이라든가 또 은행권 지금 외부 전문 면접관들을 많이 들이고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니까 제가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도 있고 또 면접관의 입장에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만감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생생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네.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각 은행들마다 뭐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사고, 뭐 다양한 가치, 우리은행은 금융 전문가, 네. 뭐 농협은행은 최고의 전문가. 그래서 네. 과거 때부터 계속 은행들마다 강조했던 것이나 네네. 역시나 뭐 이번에도 계속 강조되어 왔다. 공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한국은행이라든지 KB, 네. IBK 기업은행이라든지 KDB 산업은행도요. 보통 네. 보면은 이제 헌신하거나 네네, 아니면 그렇죠. 국가에 봉사하거나 네, 그렇죠. 일반적인 어떤 얘기, 언제 인재상들을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오고 네. 있다는 것은 네. 뭐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징적인 게 이런 것 같습니다. 19년도를 정리하라고 하면 역시 이슈를 뽑아라 그러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은행고시 부활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6월에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 규준안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 취준생분들께 왜 중요하냐면 사실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를 좀 알아야 이제 19년도에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알 수 그렇죠. 있는데 사실상 10년 만에 은행고시가 이제 부활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요거는 좀 읽어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이번 네. 추천제 방식은 활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출신지, 출신학교, 신체 조건들을 이런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항목이 정확하게 고지대가 돼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제한 경제 방식을 통해서 채용할 수 있다. 어떤 거냐면 전문 직종에 한해서는 네. 단 이를 사전에 공시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이제 우리가 전문 자격증에 대한 가점을 부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문 자격증자들이 이제 은행으로 들어와주거나 일반 기업으로 들어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의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거를 일반 그 취업 준비생들하고 경쟁하게 되는 건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가점을 전면적으로 하는 대신에 예전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문 자격증에 대한 가점을 부여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런 없었죠. 거 그쵸 다 폐지하는 네. 대신에 오히려 좀 더 은행에 오기 위한 일관된 방향성 있는 노력을 했다. 예를 들면 뭐 통화 정책 경시 대회를 했다든가 네. 그런 거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좀 더 일찌감치 네. 그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그때 당시 시험만 잘 보는 게 아니라 맞아요. 미리 검증할 수 있는 노력을 했느냐에 좀 더 초점을 부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확실히 그런 거 보면 특징이 그 NCS에 굉장히 조금 맞물려서 가는 듯한 네. 그러니까 직무 능력 그러니까 네. 직무에 어느 정도 일맥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되는 어떤 그런 네. 트렌드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은행권 채용 이렇게 우리가 규준을 봤는데 네. 또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이제 전반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네, 네, 부분과 그렇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참여된 네. 부분.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외부 참여로 네. 외부 전문가로서 참여하셨는데 네, 그 얘기를 그렇죠. 좀 해주세요. 이제 네. 어떻게 좀 우리 취준생분들이 네. 느끼기에 네. 또 저도 얘기하겠지만 네. 우리 대표님께서 또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왜 보면은 한국 학생들이 항상 시험 문제가 뭐를 나오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준비 굉장히 잘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면접도 그런 맥락으로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면접 문항은 그렇다 치고 네네. 제가 아마 이제 공감 능력, 소통 능력에 대한 이제 요즘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또 조직 내 소통이라든가 학생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잘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면접 때 그렇게 어떻게 이용을 하냐 하면은요. 이제 보통 5명이나 7명 이제 한꺼번에 같이 들어오거든요. 전체 면접을 할 때 다대다 면접을 하잖아요. 근데 한 명이 얘기를 하면은 다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옆에 친구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고개를 다 같이 일정하게 흔들고 있는 것도 우습기도 하고 네네. 좀 어지럽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또 옆에 사람을 보는 거는 네네. 사실 맞지 않는 처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네. 잘못 그러니까 그 인터넷 써도는 카더라 통신을 너무 과신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그런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융권 취업이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소양, 네. 기본적인 경제 지식, 네. 아니면 상식들을 네. 기본적으로 잘 익히지 못하고 일반적인 어떤 뭐랄까요 면접에 대한 면접을 위한 네. 그런 어떤 소양만 익히고 오신 분들은 조금 지양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금융 서비스와 일반 서비스에 대한 차이점을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전문성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바탕이 돼야 되고 사람의 돈을 다루고 또 자산 관리에 대한 어떤 어드바이스를 한다는 거는 경제 지식이 바탕이 돼 있자면 안 되는 맞습니다. 건데 계속해서 많은 지원자들이 은행에 와서 본인의 역량을 소통 역량을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데 예, 그러니까 ACS에 보면은 이제 1번이 의사소통 능력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말 잘 듣고 말 잘하는 게 의사소통 능력인 줄 알더라고요. 약간 대인관계 능력하고 좀 그러니까 뭔가 혼동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문서에 관련된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 세 번째 있는 그런 경청이란 부분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 이제 우리 은행 인재상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계속해서 인용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이라든가 뭐 신한은행의 이제 뭐 정직한 이런 것들 맞아요. 같은 거를 계속해서 면접 내내 많은 학생들이 얘기하는데 본인들은 본인 한 번만 얘기하면 되지만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 회사의 인재상을 하루 왼종일 들어야 하는 고충이 뒤따라서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그런 네. 것 같아요. 너무 그런 쪽에만 맞추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일률적인, 네, 맞습니다. 자, 취준생분들께서 네. 너무 일률적인 태도, 일률적인 똑같은 모습만 보니까 그 차별성, 네. 특장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네. 좀 눈에 보여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19년도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기 스토리를 갖는 맞아요. 예, 취준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역시나 또 희망퇴직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오히려 청년 신규 일자리 확보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어떤 이슈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사실 은행권은 대표적인 항아리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중간이 너무 많아서 네. 사실 신규 채용에 대한 TO가 아니면 여력이 없다 보니까 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면은 될 텐데 또 한편으로는 네. 희망퇴직이라는 게 참 뭐 안타까운 극과 극인 부분이 것 같아요. 맞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꼭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희망퇴직자들이 정말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퇴직한 게 많았었어요. 네네. 대부분. 그리고 희망퇴직자들의 그 신청 자격을 그렇게만 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희망퇴직이 이렇게 되면은 네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도 일정 연장 한 3년 이상 지나면은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본인은 지금 앞에 있는 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게 네. 무슨 문제냐 하겠지만 네네. 본인의 경력 관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음, 않으면은 네네. 예, 본인도 여기에서 맞습니다. 대상에서 벗어나지 네. 못하는 예,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 우리 뭐 취준생 분들께서는 일단은 합격만 해라, 합격하고 싶다. 그 이후에 이 네. 일이지만은 그래도 아까 우리 컨설턴트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같아요. 경력 관리는 그렇죠. 시작부터. 네. 시작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 5년 후, 10년 후 또 은행에서 그거 항상 질문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아, 예, 않을까 좋은 생각합니다. 말씀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이슈를 벗고 19년도를 봤는데 역시나 19년도의 취업 전략을 보면 기본적으로 뭐 채용 순서는 다 아실 거고요. 네. 역시나 그 서류 부분에서는 블라인드 전형이 확대되는 부분이 조금 네. 이슈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만의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자소서를 쓰는 부분은 당연히 네. 필요해 보이고요. 또한 장점을 부각시키는 그렇죠? 이런 네. 부분이 있는데 뭐 장점에는 직무와 큰 연관성이 없어도 된다 그러지만 사실 직무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 있어야 자기의 장점을 불킬 때, 당연하죠. 그래서 네. 가산점도 받고 네. 좋은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단점을 극복했을 때는 역시나 그 어떻게 극복했고 그것을 내가 어떤 것을 교훈을 얻었는지 이런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점을 적으라 그러니까 네. 단점만 정말 적고 네. 그 애프터가 없는. 네. 그런데 단점을 통해서 뭘 얻었고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가 중요한데 사실. 그렇죠. 예. 사실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고요. 네네. 예.
단점을 적으라는 거는 본인이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느냐, 맞아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카더라 통신인데, 단점을 말을 하려는 걸 굉장히 꺼려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단점을 말해라 또는 이제 적어라 하면은 사례를 얘기하고 노력 같은 걸 쓰면 되는데, 본인의 단점을 얘기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단점.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은 책임감이 너무 강하다는 걸 단점으로 얘기하거나. 너무 많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은 너무 워커홀릭이라서 문제가 많다거나 저희가 들었을 때 정말 의아한 그런 걸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오히려 이상한 추측을 낳게 하는 더 안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는 이제 4학년들 우리 네. 대학생 4학년들하고 만나보면은 네. 그 고민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단점을 적으라는데 뭘 적어야 되냐. 네. 그러면 자소서를 다 보면은요, 다 네. 똑같습니다. 네. 아까 우리 대표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네, 그렇죠. 그거 보면은 대부분의 뭐 인터넷을 봐서 네. 아니면은 누구한테 들어서 이런 네. 건데, 사실 어떻게 극복했냐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업에서 또 그런 걸 많이 보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뭐 면접의 짐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네. 필기 같은 경우는 역시 NCS 기반으로 해서 네. 준비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KB국민은행 사례를 보면은 경제, 금융, 상식, 뭐 국어, 뭐 통틀어서 사고력, 네. 통찰력, 문제 해결 능력을 봤고요.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역시나 NCS 기반으로 해서 네네. 기본적으로 일반 상식도 구성돼 있었고, 하나은행은 뭐 너무 유명했었죠. 적성검사, 인사검사, 일반 상식 등으로 구분돼서 나왔다는 부분이 아마 19년도에는 네. 그렇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필기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역시 면접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면접도 문제고요. 필기 이제 친구들이 NCS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냐 되게 네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쳤던 친구 중에서 NCS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희망은 버려라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네. NCS 자체를 우리가 접근해 보면은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기업에서 명시를 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시험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그러니까 면접에서도 사실 검증하고 싶어하는 게 네네. NCS에 나오는 10가지 카테고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준비하면 될 텐데, 한국 학생들이 너무 시험에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스펙으로 스트레스로. 고민을 하는 네.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면접을 우리가 좀 본다면은 네. 역시나 그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는 건데, 네, 그렇죠. 너무 면접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학생들 만나보면 뭐 자소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네. 이제 구조화 면접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네. 그 구조화 면접을 풀어내기 위해서 어떤 모델들이 많잖아요. 네. STAR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죠. 모델을 차용해서 이제 하시는 건 좋은데, 네. 사실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어마어마하고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 한국 취준생들은 모든 게 다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구조화 면접이라는 게 이제 네. 블라인드 면접도 그렇고요. 용어 자체에서 오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목적을 조금 인식을 하면 좀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취업을 준비한다는 건 그 산업이라든가 기업, 그다음에 이제 직무 그런 거 준비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전에 본인에 대한 좀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진짜 여기 왜 가고 싶어 하는 것인가? 내가 왜 이 직무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진짜 중요한 경험이 무엇이고 경력이 무엇이고, 한 번쯤은 본인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봐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왜 친구들이 너 장점 뭐야? 라고 얘기하면은 갑자기 이거 어떻게 대답하지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본인을 제대로 알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면은 큰 뭐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문항 하나 고민을 하고, 또 구조화 면접은 구조화 면접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요즘에 또 뭐 AI 나오는데 AI 면접은 AI 면접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기본적인 그 본인에 대한 분석이 가장 이론 공부의 기본적인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수학도 그 이론을 알면은 맞습니다. 나중에 응용 문제 푸는 거 쉽듯이, 네. 그렇게 하면 어떤 면접 문항이든 크게 고민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우리 그 대표님께서 AI 면접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또 요즘에 또 화제예요. 그쵸. 네, 왜 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네. 갑자기 이제 금융권에서 AI 면접, 온라인 네. 면접 이렇게 튀어나오다 네. 보니까 학생들 이게 뭐냐, 네. 그죠?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네. 하시는데, 면접위원으로서 네.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요즘 그 AI 면접에 대한 네. 학생들의
분석이 하나의 큰 이슈가 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AI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에서처럼 좀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조금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뭐 안면의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면은 이게 무슨 뭐 거짓말 탐지 같이 이렇게 파악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서 뭐 그런 학원들이 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나 봐요. 뭐 동공은 어떻게 되고 표정은 어떻게 되고. 그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제 AI 면접을 도입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공정성이란 면에서 좀 더 정확하게 사람의 그 사견이 개입되지 않는 평가를 하기 위해 하나의 스크린 단계거든요. 예, 면접도 지금 AI가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릴지 아닐지는 고민 중이지만 그렇다고 면접관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이제 단계로서 도입을 하려고 고민 중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너무나 그 금융시장에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거에서 너무 이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는 기본만 된다면 사실 금융권 취업하시는 우리 학생들 아니면은 그 취준생을 만나보면은요. 사실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않고 이렇게 기술,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만 자꾸 취업하려는 이런 분들이 좀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만나봐도 뭐 금리에 대해서 아니면 제가 은행권을 취업한다 그러면 그 은행권에서 갖고 있는 상품수라든지 아니면 상품에 대한 어떤 그걸 가지고 금리가 인상 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 전혀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땐 저는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대학에서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정말로 기본적인 금융권의 어떤 지식, 소양, 자세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하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보통 금융권 취업을 준비했다 하면은 금융에 대한 경제 금융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 기본적으로 뭐 거시 경제 지표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든지 주가 뭐 환율이라든가 그런 거 이제 전반적인 관계라든가 아니면 외부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그런 것들이 왜 자꾸 주가에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것인가라든가 그다음에 최근 뭐 이제 기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들 있잖아요. 뭐 S사의 뭐 이제 어떤 뭐 바이오 회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게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고 또 금융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측할 수도 있어야 그 금융의 전반적인 기업과의 관계, 개인과의 관계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금융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하나하나의 지금 마음이 되게 지금 심신이 약해지고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그 기본기를 강하게 한다면, 기본 근육을 강하게 한다면은 그러한 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응용 문제들은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기본이 갖춰진다면 구조화 면접이 와도 사실 여러 가지의 문제가 짜져 있잖아요. 그런 어떤 질문이 와도 돌발 질문이 와고 그렇죠. 압박 질문이 들어와도 충분히 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겠고요. 자, 19년도잖아요.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은행권에서 여러 가지 아까 우리가 이슈 들어봤듯이 분명히 새로운 이슈들도 터질 것이고 그다음에 채용 시장에서도 또한 TO 어떤 말 그대로 취업 시장 도 이제 열릴 텐데 학생들에게 좀 어떤 점이 좀 괜찮을까요? 어떤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까요? 제가 이제 보니까 취업 시장에 있어서 본인들 그 현재 이제 많은 채용을 하는 곳에 너무 관심을 다 쏟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산업 분야에 있어서 이제 회사를 조금 먼저 기업을 먼저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금융 서비스를 좀 제대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은행을 방문하면은 이제 개인 상담하는 그런 것만 보시다 보니까 그게 은행 업무의 전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제일 많은 이제 그 자소서에도 써 있고 면접에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지점 방문해봤다.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청경으로도 일해봤다. 예. 근데 거기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를 못 하고요. 사실 그게 하긴 한 10년 전, 8년 전에 유행했던 그 것들이거든요. 아마 그걸 보시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 뭐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또 더불어서 찾아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앉아서 대화하는 거. 그래서 자꾸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은행 상품에 만들어진 구조라든가 맞아요. 아니면 뭐 증권이면 증권 상품이 만들어진 구조라든가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요즘 자격증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가점을 부과하니까 자격증들 준비 많이 하시던데 이 자격증을 왜 땄는지에 대한 걸 좀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이 이런 목적을 갖고 땄다라는 걸 해서 이렇게 준비해 온 거에 대한 본인의 왜라는 걸 좀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보기도 뭐 정직성 특히 증권사랑 네, 좀 그쵸. 다르잖아요. 사실 네. 기본적으로 돈을 다루고 네, 네. 그다음에 돈을 또 예금이나 적금 이런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사실 정직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행권을 준비하실 경우에는 기본적인 소양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실 때 또 한 가지 이제 자격제한 부분도 어느 정도 네. 고려한 부분도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19년도를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제가 보면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너무 많은 어떤 카더라의 통신이라든지 네네. 말 그대로 뭐 책에 나왔던 일률적인 어떤 방법대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기본적인 어떤 경제 지식, 경제 소양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서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기출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18년도 이슈들을 같이 좀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면서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다면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은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그렇죠. 답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은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소양 토대로 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킨다면은 기본적인 테크놀로지적인 부분을 빼고라도 기본적으로 면접이나 아니면은 뭐 NCS 준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은행권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존에 예전 상경계열 출신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요즘 상경계열 출신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요즘 이렇게 디지털 인력들, 뭐 IT 인력들만 뽑으면 우리 정말 어디로 가느냐라고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은행에서는 앞으로 당연히 상경 계열은 필요합니다. 네. 반드시 필요한데 예전과 같은 똑같은 인력을 뽑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융합형 인재를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요즘 새로 도입되고 있는 뭐 AI라든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 보조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그거에 대한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어도 은행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전산 부서와 일반 부서가 이제 싸움이 있을 때가 많아요. 소위 말하는 소통이 안 돼서 그럴 때 본인이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본인 전공에 대한 그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중심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준비를 한다면 오히려 매력적인 인재가 되지 않을까. 네, 19년도도요. 사실 그 18년도 다르지 않게 기본적인 어떤 트렌드라든지 채용에 대한 트렌드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융합적 인재, 그다음에 트렌드를 좀 앞서가는 그런 인재들이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미남 권혁준 대표님과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좀 더 많은 정보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 갖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번에는 계속해서 연이어서 증권사하고 또 금융공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정보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